저는 이른 나이 2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해서 26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잘 지내면서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아들의 결혼 얘기를 듣고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진심이더군요. 너무 이른 나이라 아들을 설득해봤어요. 23살이니까 연애를 더 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예전에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내봐서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후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도 생기면 결혼을 결정하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더군요. 괜히 끝까지 반대했다가 애들끼리 저희 모르게 살림이라도 차릴까봐 나중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들보다 3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저한테 잘했습니다. 반대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성격도 좋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애교도 많아서 저희에게 이쁨을 한 몸에 받았죠. 내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이 가더군요. 제가 딸이 없는 관계로 정말 제 딸처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며느리도 그만큼 저한테 살갑게 했고 아들한테도 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저희를 다 속이고 쇼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태껏 조롱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네요. 제 앞에서 알랑방귀 다 끼어가면서 좋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거야 아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상관하지 않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그걸 말해보려고 합니다. 애들은 아이도 일찍 가졌는데 저도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오면 이뻐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은 저희 집에만 오면 축 늘어져서 그동안 잠 한숨 못 잔 애처럼 잠만 자다가 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죠. 하루는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더군요. 잠깐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상으로는 간단하게 며느리가 출장 갔다고 말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출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갔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아들 집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데도 저는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는 아들 집에 몇 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보고 출근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놈이 행여나 자기 마누라 흠집 잡힐까봐 저를 속이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더군요.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섰는데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는 집안 청소에 밥까지 후다닥 하길래 혼자서 다 할 거면 왜 저를 불렀나 싶었어요. 아들의 안색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녁에 애가 울어서 힘들 거라면서 에너지 아끼라는 말을 하고서는 아들이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일 전혀 해보지 않았던 녀석인데 알아서 척척하는 것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면서 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이런 것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혼자서 육아에 살림에 출근하기 전 모든 걸 끝내려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짠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한 번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보이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들 집에 가게 되며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들 집에 한 번씩 가게 되면 반찬도 과하게는 아니어도 직접 만들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는데 알고 보니 반찬은 죄다 사다 놓고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고 집안일도 다녀와서 열심히 하길래 도와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하면서 혼자서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저 올 때만 하는 척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라 그런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집을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둘 다 서로 잘 도와주면서 살고 있구나 하고 기쁘게 보면서 뿌듯했었는데 며느리 이것이 여우처럼 저희 아들을 잡고 여우짓을 해왔더라고요. 아들이 잡혀 사는 것을 선택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마음은 상하지만 제가 크게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저런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게 며느리 출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애를 두고 너무 잦은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그럴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 저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다 감당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어리니 잠이 들 때는 당연히 엄마를 찾기 마련인데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했는지 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날 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엄마를 찾더군요. 어떤 것을 줘도 다 거절하고 오로지 엄마 하면서 계속 우는데 정말로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행여나 잠을 깰까봐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하고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고서 업고 몇 시간이 지나니 그제서야 지쳤는지 잠을 자면서도 몇 번은 깨어나서 울고 해서 손주를 업곳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까지 잘 자더군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차려주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승희 언제 출장 간 거야? 정신없어서 못 물어봤다. 이틀 됐어. 언제까지인데? 3박 4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아침에 톡 왔어. 그럼 너 혼자 이렇게 밤새 보고 출근한 거야? 그냥 모른 척 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애가 잘 놀다가 잘 때만 되면 우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네가 다 감싸주고 혼자서 다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았으니까 엄마가 말하지 마. 말을 해도 내가 해요. 약속해요. 하면서 아주 다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데 행여나 며느리가 아기 버리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동안 참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너무 외롭게 커서 외로움을 아이에게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남편과 잠시 별거를 하다가 끝내는 용서를 했다가 다시 헤어졌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서서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아이를 끝까지 안 준다고 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거든요. 이혼하고 3년쯤 있다가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다시 애 아빠랑 살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이 겪은 외로움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아들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딸이었다면 그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들이라서 그런지 회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춘기가 오고 나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아들이 착해서 저한테 화를 내거나 반항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제가 일부러 이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니 엄마를 이해해 주기에는 벅찬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엄마를 그 나이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남편도 워낙 착해서 견디다 못해 자기 엄마로부터 피신을 시킨 거였거든요. 가끔 아들을 어머님 눈피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아들은 헤어짐의 애틋함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때 너무 좋은데 각자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고 눈물을 머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그런 일 잊고 지내는데 아들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서서 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봐 가만히 두고 보는 쪽으로 정리는 했는데 아들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걸 보니까 언제까지 제가 지켜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루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청소라도 도와줄 겸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들 퇴근하기 전에 먼저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들 올 시간도 아닌데 벨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일찍 왔나라는 생각에 괜히 좋은 일 하러 왔는데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더라고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걸 듣고 며느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머쓱해서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낯선 목소리에 남자 소리도 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둘이 웃고 떠들면서 제 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아들 잘 크고 있냐? 아, 조용히 해. 행여나 그딴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혼 소송 준비도 하고 혼자 너무 힘들게 밀어붙이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10분 정도 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해서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거실에서 떠들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서둘러 잽싸게 그 집을 나오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을 동원하고 온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아들한테 손자도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같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집에 떡하니 그놈이 도망가지 않게 붙들고 경찰을 보자마자 이 년놈이 도망가려는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상처될 걸 알면서도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한테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 딴 놈에 임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지? 너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고 당장 네 자식 데리고 나가. 하니까 아들이 순간 벌떡 일어나서 놀란 줄 알았는데 놀라기는커녕 며느리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난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아닌 거 진작 알고 있었어. 난 키우는 정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정을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 모르게 저놈을 만나고 있었어.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사랑한 내가 바보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더 놀란 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들이 그 큰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속이 얼마나 상하고 혼자서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서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같이 온 경찰이 말리고 그놈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들을 마음 같아서는 몸 한 곳이라도 성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법이 답인 것 같아서 깔끔하게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주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냈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같이 내보냈습니다. 차후에 행여나 그놈이 아이 아빠라고 나타나서 괜히 우리 아들과 애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가니까 아들도 금세 털고 일어나더군요. 지금은 아들이 일에만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번 다시 내 아들이 더러운 똥 밟지 않도록 저는 아들과 많은 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 여쭤봐요. 지금 아내 아이디로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동안 되게 예민하게 굴기에 그냥 사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냥 무조건 없다 그랬다더군요. 아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2학년 때 성적도 엄청 올랐는데 그것에 성취감을 느낀다기보다 뭔가 악에 받쳐 공부를 했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라서 근래에 아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연락해서 아이 학교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은 워낙 예민하다며 오히려 너무 무슨 일이냐고 간섭 안 하고 혼자 성장하도록 두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조언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사춘기와 공부 스트레스로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가 주로 집에만 있으면서 성격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마냥 사랑스럽고 다정한 모습이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입도 짧아져서 밥 한 공기를 채 못 먹던 애가 입맛이 도는지 살도 딱 보기 좋게 찌고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아내랑 저는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업종이라 이번에 감기 때문에 같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세 식구 함께 지내면서 어디 놀러 가거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4월이 들어가면서부터 개학 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아이가 예민해져 가고 우울해하고 밥맛 없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불순해지고 아이가 나아졌다가 다시 돌아가니 이건 사춘기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한테 버릇없이 말한 일로 제가 야단을 치게 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데 아이가 목 놓아 울듯이 토해내듯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며 선생님도 그냥 친구들끼리 조금 다툰 줄 안다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버티고 있었고 다시 개학이 다가오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진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듣는 순간 제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니 우울증도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이상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호흡에 불편함도 있었고요. 제 아내는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고 늘 혼자 속으로 삭히는 성격입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같이 울고 싶었을 텐데 아이 앞에서 자기가 울면 아이가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한다고 죄책감 느낄까봐 울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사춘기는 다 그런 거다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너무 싫다며 아이한테 우선 잘해주고 보듬어주고 아이가 울거나 예민하게 굴어도 다 받아주며 지냈습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으니 학부모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감기 때문에 계약도 못하는 판국에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도 당장에 학폭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 물건을 사줘도 며칠 안가 다 망가뜨리거나 더러워져서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괴롭힘에 의한 거였다는 걸 모르고 물건 귀한 줄 모른다고 야단쳤던 때가 너무 후회되더군요. 폭력도 있었고 아이와 상관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학원에 다른 학교 남학생들한테 추파 던지는 아이라고 소리를 듣게 했고 그 밖에도 교과서 없애고 수행평가 방해하고 단톡방에 자꾸 초대해서 괴롭히고 정말 아이가 힘들어해서 물어보는 것도 미안했지만 치료 과정 속에서 조금씩 터놓는 것들을 종합하니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근데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아내도 못 들여봤던 건 제 불찰입니다만 아내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 학생과 그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톡상으로 괴롭히는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학교 안 와서 너 아주 살판 나겠다. 계약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 재밌게 지내보자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즉시 아이 핸드폰으로 그 가해자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자고, 나오라고. 그러자 가해자 학생과 그의 동조했던 학생들이 비웃으며 미친 거 아니냐? 그래, 오랜만에 정신교육 좀 다시 시켜줄게.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답이 왔고요.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딸 손을 꼭 쥐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중으로 다른 방이 있어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었지 상황을 몰랐습니다. 딸아이도 그냥 엄마가 자기 그만 괴롭히라고 아이들한테 좋게 말하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4명의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온갖 악담을 다한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저희 딸이 엄마랑 나온 걸 보고 당황하자 지금부터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너네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알린 다음에 지금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 거라고 했고 주동자 외에 다른 학생과 딸에게 지금부터 아줌마가 하는 말 모두 녹음, 녹화하든 하라고 지시한 후 원하면 인터넷에 올려도 되고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한 말들을 옮기자면 얼마나 딱한 인생을 살았으면 고작
너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걸로 택했느냐. 네 부모가 고작 친구 괴롭히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몇 명 거느리고 다니면서 인생 내리막에 처박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너 같은 애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줌마 시대 때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회사에 책상 차지하고 앉아서 격리라는 이름 달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이제 뇌가 텅텅 비어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썩은 쓰레기도 가득 찬 머리보다 훨씬 나은 컴퓨터가 대신 할 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너같이 영혼에서 악취 풍기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겠느냐. 너 부모도 너를 낳은 죄로 데리고 살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다. 살면서 한 사람 몫으로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심지어 쓰레기면 눈앞에서 치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를 내 딸의 인생에서 치워버릴 거다.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같은 학교라서 어쩔 수 없다면 최대한 찌그러져서 없는 것처럼 살아라. 물론 그러고 있어도 워낙에 너한테 풍기는 그 악취는 감출 수 없겠지만 네가 내 딸을 괴롭혀서 내 딸이 괴로워해서 너 보고 꺼지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너 같은 게 내 딸 주변을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싫다. 고작 너같이 하찮은 게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마치 내 딸한테 언제든지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서 내 딸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제거하고 말 거다. 만약에 지난 2년 동안 네가 내 딸에게 했던 행동들, 내 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면 난 내 딸이 행복하지 못했던 그 시간만큼 너의 인생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네가 고등학교에 가도 학폭 가해자라는 거 알 거고 대학을 가도 회사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네가 범죄자라는 걸 모두 알 거다. 만약 그게 두려워서 내 딸이 널 용서하게 하려고 이제와 잘해줄 생각이라면 잘 들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내가 또 내 딸을 괴롭히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난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올려버릴 거다. 사람들은 아마도 날 욕하겠지. 어느 어른이 아이한테 저런 악담을 퍼붓느냐고. 그런데 내가 욕먹더라도 난 널 꼭 불편하게 곤란하게 만들 거다. 네가 잘난 줄 알고 센 줄 알았던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그 상황은 분명 네 마음에 들지 않을 테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학부모들 단톡방, 학생 단톡방에 올리고 선생님들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모두 보내버릴 거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네가 얼마나 쓰레기고 하찮은 가짜는 사람인지 네 주변에 모두가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근처에 얼씬도 이제 와서 잘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원한다면 이 영상 그대로 네 부모에게 보내라. 이상으로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이 뭐라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할 말을 이어가면서 그 학생을 몰아붙였습니다. 큰 언성에 사람들이 주위로 많이 모여들었고 끝에 가서 학생은 웃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딸은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너무 놀라서 집에 오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일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엄마 처벌받으면 어떡하냐면서 울면서 영상을 보여줘서 그제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그냥 그러고 싶었다네요. 영상 올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사실 딸도 아내가 영상 진짜 올려버릴까봐 앞으로 또 괴롭힘 당해도 말 못할 것 같다고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도 혹시 아내가 처벌받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상황 자체로는 저도 속이 다 시원하고 진작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게 한스럽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딸이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진짜 처벌받을까봐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한 거니 사실 가져다 붙이면 모욕죄 같은 걸 가져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이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그쪽 부모가 아직 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는 걸 보니 그래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딸이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추가합니다. 이건 아빠로서의 태도에 대한 질타와 제안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제 딸에 대한 위로와 응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글을 쓴 이유는 아내가 처벌받을까봐 걱정되어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두려운 이유는 아내가 잘못된 것이 없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볼 때도 질타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여자 둘이 나가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하는 미안함과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물론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제 아내는 제 딸을 잘 지켜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아내의 말에 저도 그래 잘했다고 대답했고요. 아이는 지금 말 그대로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너무 많이 겪었다. 엄마는 아빠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준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 몸과 마음이 곤두선 제 딸에게는 안타깝게도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저도 아내가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싶었고, 처벌받을 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면 여러 방법을 이러이러하다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안심시키고 싶어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아내가 한 일이 옳은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아이에게 글 링크를 보내줬고, 오늘 아침에 유난히 일어나기 힘들어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밤새면서 새로 고침하면서 댓글을 봤대요.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처벌받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네요. 자기가 강해져야 엄마가 가해자 학생들에게 자기를 지켜준 이유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만 아이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이번 일로 특히 억울해지는 상황에 대해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기도 했고요.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더욱 사랑하며 사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청소년도 학교 폭력으로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모두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